예, 반갑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연초였던 것 같아요. 오윤경 실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재난안전거버넌스 차원에서 우리가 협동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기관에서 이 기후변화 관련된 도시 건축 관련 재해 예방 연구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을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터였는데 또 이렇게 행정연구원에서 손을 또 선뜻 내밀어 주셔서 그동안 저희 기관 안에서만 연구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외부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더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 한 1년 동안 진행됐던 사항들을 서머리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적응과 건축 공간 전략이라고 잡았습니다. 기후위기 적응을 제가 앞에 캐치프레이로 키워드로 올린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적인 재해의 현상들의 공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변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고요. 이 영역이 이제 또 자연재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적응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 재해에 대한 상황 그리고 저희 오늘 말씀드릴 이 주요한 공간적 대상이 이제 신도시로 불리우는 대상지를 신도시로 잡아서 준비를 했고요. 이 신도시가 앞으로 개발될 경우에 우리가 가야 할 공간 계획적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사는 곳이 도시입니다. 근데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도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전성을 꼭 담보해 주지만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방방곡곡에서 굉장히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들은 기후 변화에 밀접한 원인인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제 영상이 좀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 가운데 있는 빨강색 이 그림들이 지구상에 있는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스팟 단위로 분석해서 시뮬레이션한 나사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보게 되면 좀 재밌는 그림이 보일 텐데 이제 프로그램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0년 세대, 즉 재작년에 태어난 우리 미래 세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저희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마일드한 어떤 환경보다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열과 물에 관련된 환경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환경적 행태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더워지게 되면 우리가 외부 활동을 줄이고 에어컨을 많이 키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연속성을 갖게 되고요. 또 가뭄이나 화재, 그리고 해수면 상승과 같이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거주성이 악화돼서 좀 더 살기 어렵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이게 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어떤 행태의 변화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그리고 마을 주변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이 더 이상은 기존과 같은 형태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한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도시,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신도시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일산, 분당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신도시는 이미 1990년대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이 과연 신도시일까요? 네,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도시라고 불리우기 좀 어색합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 도시는 굉장히 첨단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 농촌 지역들을 급격하게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만 해도 기후 변화는 전혀 언급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 무관한 계획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미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만든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당시에 있는 공급망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재해 발생 빈도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택도 나이가 들고 기반 시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일산에 있는 정발산 지역에서 1994년에 실제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을 놓고 보게 되면 과거의 농촌 지역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분당 신도시가 농촌 지역일 때와 신도시가 개발이 된 이후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반 시설이 제 기능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최근 들어서 많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수 배관 시설이 막혀서 도시 안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오래된 열 공급 배관 시설들이 파열이 돼서 기반 시설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고 피해들이 이 신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단지형 재개발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범 지역 지구를 대상으로 이런 설계안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설계안들을 조금 더 이제 주민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단지의 형태, 이런 그 넓은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단지의 형태로 개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단지형으로 개발이 추진이 되게 되면 인프라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프라 시설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산정함에 있어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시설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고민하는 차원에 있어서 홍수 피해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폭염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필지 단위로 침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되는 지역들이 이제 군집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염, 그리고 까만색 지역들은 폭염과 침수의 동시 취약성에 노출이 되는 지역들을 저희가 발굴해낸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 현장 가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을 때 다 같이 이제 녹지로 보이지만 자연 녹지와 인공 녹지가 갖고 있는 열 표면에 그 차이가 현격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어디에 우리가 홍수나 기후 변화 관련된 예방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적재적소가 어딘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교통의 접근성, 그리고 보도의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도시를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격자 형태의 도시를 일반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격자 형태의 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기후적 특성, 즉 바람길이라든지 물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바이어스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도시가 새로이 단지가 만들어질 경우에 거대한 슈퍼블록 내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특화된 특성에 맞춘 그런 단지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그 5개 공간인 즉 녹지와 도로와 같은 공간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목적으로 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지만 방제 시설의 기능을 같이 결합한 형태로서 도로와 녹지가 활용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부 주차장이지만 보도이지만 비가 왔을 때 물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스폰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일부는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녹지로서 활용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열섬 현상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춘 그런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옥상 녹화를 통해서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열 자체를 발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특성으로 앞으로 보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아파트를 배치하거나 집을 지을 때 남향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향이 굉장히 이제 보건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지만 열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태양 복사열이 강해지고 지구의 온난화가 강해진다라는 전제로 놓고 봤을 때 남향을 고집한다기보다는 서양이나 남동향, 남서향 등을 다각도적으로 쓰는 것도 실내에서의 열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앞으로 폭염이 강화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보통은 이제 중심지를 굉장히 높은 밀도의 건물들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시 외곽 지역에 높은 건물들을 배치함으로 해서 도심 지역이 자연스럽게 바람이 순환이 되고 그리고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들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았고요. 침수를 예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역적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 시설들이 곳곳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은 상류에서부터 하루로 흘러간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목적적인 시설로 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예시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냥 도로입니다. 그 하부에 최근 들어 도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공급 시설이라든지 전력 공급 시설들이 지하 공동구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방제 시설도 같이 도로에 설치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침투형 습지대라든지 이 투수성 보도블록을 통해서 도로로부터 넘쳐서 건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역류성 침수 피해를 도로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더 이제 앞서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방제 기능을 가져가는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액티브한 측면에 있어서 접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된 기술이 IT 기술이죠. 그래서 IT 기술이 엄청나게 앞서 있는데 이 인프라 시설하고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린 인프라 회색 인프라를 그린 인프라 바꾸는 공간에 IT 기술과 결합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재해 위기 경보가 발생했을 때 이 위기 경보는 현재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실제 온 사이트에서 발생되고 있는 뭐 습기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건조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센서 기술로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통신 기술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술들이 지금 센서 기술을 통해서 밀려오고 있는 어떤 그 자연 재해의 시그널들을 사전에 캐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들을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서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센서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런 센서들을 적합하게 설치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즉 앞으로 이제 신도시를 만들음에 있어서 단지 단위의 어떤 개발 계획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도로 시설 그리고 녹지 시설의 이런 능동형 그린 인프라 시설들을 계획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 블록들이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신도시를 재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성 자체는 이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뒤까지 이 블록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도시 내에 이제 공공시설의 온도 센서라든지 그리고 이 물과 관련된 상류 지역에서 내려오는 배수관망에 적극적으로 센서들을 설치를 함으로써 사전에 이 하류 지역 혹은 이제 폭염 열섬 지역에 있는 피해들을 자체적으로 먼저 감지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먼저 그런 상황들을 캐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인 로컬 스케일에서 도시를 봤을 때는 뭐 별 다른 구조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센서 시설들이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모터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폭염에 관한 부분들을 취약성들을 낮춰주고 그리고 침수에 관련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먼저 배수나 침투를 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면서 도시가 도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시적인 자연재해들을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효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인프라가 회복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 그로 인해서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도시 안정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공시설들을 만들 때 공원 녹지와
그리고 도로와 같은 시설들을 만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형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결합함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연환경적 변화를 사전에 버텀업 방식으로 차단시키고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함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는 이제 앞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새로운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즉 자연재해는 대응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사후복구 차원에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 봤을 때 도시는 인구와 자산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IT 기술과 어떤 식으로 결합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책적으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단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이라든지 폭우와 관련된 단지 배치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는 것들이 향후 신도시 개발 계획에도 반드시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